양양 여행 중 55세 변호사를 만나 재혼하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영희입니다. 올해 61살이죠. 남편을 하늘로 보내드린 지 8년이 지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가게 운영에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혼자 남은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아이들한테 말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엄마가 겨울에 혼자 어디 가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딘가 가고 싶었어요.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양양을 택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겨울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흰 눈이 날리는 풍경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양양에 도착했을 때 찬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쳤어요. 하얀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펜션에 짐을 풀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겨울 바다는 정말 달랐더라고요. 파도 소리가 더 웅장하고 쓸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회색빛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이 겨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갑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급히 주워보려고 했는데 눈 섞인 모래 사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이 시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신가요? 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목소리가 따뜻하더라고요. 아, 핸드폰을 떨어뜨려서요. 손이 시려서 제대로 잡지를 못했나 봐요. 진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겨울에 자주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차가운 모래 사이에서 핸드폰을 찾아주더니 화면에 묻은 눈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진우와 눈이 마주쳤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고장은 안 난 것 같네요. 핸드폰을 건네받으면서 장갑 낀 손이 살짝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진우가 코트 안에서 명함을 꺼내더니 건네주었어요. 서진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양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행 오신 거예요? 이런 추운 겨울에? 네, 혼자 왔어요. 겨울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진우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내일 점심이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양양에 따뜻한 맛집이 있거든요. 겨울에 혼자 드시기엔 추우실 것 같아서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펜션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 뭘 입고 나갈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겨울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겨울 끝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양양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내 인생에 다시 누군가가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양양에서 돌아온 후 진우와 저는 매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간단한 문자였는데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진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런 설렘이 아직도 가능한 건지 몰랐거든요. 진우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난다는 걸 알고는 전날 밤 늦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죠. 대신 아침 6시쯤 되면 어김없이 좋은 아침 인사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힘들어도 진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해졌어요. 아마 제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왔나 봅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즐거웠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진우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변호사 일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뭘 입을지 몰라서 옷장을 몇 번이나 뒤졌어요.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수수한 것 같아도 이상하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쁜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녁 6시에 약속한 식당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그런데 진우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진우가 미안해하며 앉았는데 전혀 기다린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었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식사하면서 진우는 계속 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가게 일은 힘들지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관심이 정말 진심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걱정해 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는 게 힘들다고 내색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도 손님들 앞에서도 항상 괜찮은 척 했는데 진우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네, 가끔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제 말을 들은 진우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진우의 손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체온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와 남은 삶을 같이 가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아직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말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진우가 당황해서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더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진우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대로 재혼을 해도 될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진우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길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우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것 진심이세요? 물론이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드렸겠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확신이 저한테도 용기를 줬습니다. 그럼 해봐요. 그렇게 우리의 재혼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진우는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또 서울로 올라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소영이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당황했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소영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수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다 컸잖아. 엄마도 혼자 살기 외로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61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진우를 소개했을 때 아이들 반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진우가 변호사라는 걸 알고 나서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이들도 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시장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영희야,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 안 돼.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지. 그러게 말이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야? 나이 차이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너무 성급하다고, 더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 화를 부른다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하지만 진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우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결국 만난 지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진우 집으로 합가하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양양에 혼자 살고 있어서 제가 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우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양양이 좋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밤 진우가 말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저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아서요. 진우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잘생기고 교양 있고 다정하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혹시 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진우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더 부족하죠. 진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끔 진우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이긴 한데 그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에 취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라고 여겼죠. 진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양양으로 이사 가는 날 아이들이 배웅하러 나왔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61살에 다시 찾은 사랑,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는 날이 올 줄은 그때 몰랐어요. 양양으로 이사 온 첫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우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주택이었는데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부부 생활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진우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다정했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커피를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했죠.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진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지 정확히 일주일 후부터 진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진우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마트 갔다가 약국도 들렀어요. 혼자요? 네. 진우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불만스러운 듯한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에는 저한테 말하고 나가세요. 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안전상 그런 거예요. 제가 걱정되거든요. 진우가 웃으면서 설명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어요.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왜요? 부부인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몰라요. 제 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드릴게요. 일단 당신 거부터요. 왜 제 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부가 된 이상 이 정도는 당연한 건가 싶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진우가 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숨길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감시받는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외출에 대한 통제였어요. 처음에는 어디 간다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점점 허락을 받으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시장 좀 가려고 해요. 꼭 오늘 가야 해요? 장이 떨어져서요. 그럼 제가 퇴근하고 같이 가죠. 혼자 가도 되는데요. 안 됩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죠.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는데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누군지 물어보려는데 진우가 뛰어나왔어요. 주희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주희라는 이름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우의 딸이었습니다. 진우가 결혼 전에 딸이 있다고 말하긴 했는데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면서요. 주희야, 인사해. 새어머니야. 진우가 소개했지만 주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진우가 밝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거실에 앉은 주인은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잠깐 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진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주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뭐요? 아버지를 노린 거 아니에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차이도 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하다니.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이요? 돈 때문이 아니고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주인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주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진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주시든지. 그때 진우가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주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인사하는 거였어요. 저는 진우한테 주희가 한 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그런 일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희가 돌아간 후 진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주희가 뭐라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말 없었어요. 정말요? 표정이 안 좋던데요. 주희는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주희한테 뭐라고 했어요? 진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주희가 화가 나 있던데요. 주희 씨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희가 한 말을 다 얘기했어요. 재산을 노렸다는 둥, 증명해 보라는 둥. 그런데 진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주희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정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당신이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거 아닌가요? 진우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도 제 딸을 믿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딸을 더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진우를 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결혼 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의 진우는 차갑고 의심 많고 딸만 편드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주희가 나타나서 저를 비난했어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여자. 꿈속에서도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재혼 생활일까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진우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주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진우한테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다정했던 진우는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낯선 남자뿐이었습니다. 주희가 다녀간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예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꽃다발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진우가 저한테 보낸 선물인 줄 알았어요. 지난번 주희와의 일로 서먹해진 사이를 풀어보려고 준비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보, 꽃 보내주셨어요? 진우한테 물어봤는데 반응이 이상했어요. 무슨 꽃이요? 현관 앞에 꽃바구니가 있던데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무슨 끔찍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진우가 급하게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꽃바구니를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다 놨어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문 열었는데 그냥 있었어요. 진우는 꽃바구니를 들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쁜 꽃인데. 절대 집안에 들여놓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진우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카드라도 있었나요? 못 봤어요. 정말 자세히 안 보셨어요? 진우가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 꽃바구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꽃 사이사이를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진우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 같지 않았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꽃바구니가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카드는 찾지 못했고 진우는 꽃바구니를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자꾸 창밖을 내다보고 현관 쪽을 확인하고 뭐가 걱정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공포가 써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꽃바구니가 왔어요. 이번에는 빨간 장미였습니다. 역시 카드는 없었고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왔네요. 진우한테 알렸더니 이번에는 아예 화를 냈어요. 누구든 이런 장난치는 사람 찾아서 혼내줘야겠어요. 장난이에요? 누군가 호의로 보낸 걸 수도 있잖아요. 호의요? 이게 호의라고 생각해요? 진우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꽃을 받고 이렇게 화낼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럼 누가 보낸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진우는 이번에도 꽃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꽃 받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거든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뭔가 간절히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꽃 배달은 계속됐어요. 3일에 한 번씩, 때로는 매일. 꽃 종류도 다양했어요. 백합, 장미, 국화, 거베라. 모두 고급스러운 꽃들이었죠. 진우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꽃이 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무섭다고 누가 그랬어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진우의 행동은 별일 아닌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전화였어요. 진우한테 전화가 오면 항상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중요한 전화려니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의심스러웠어요. 누구 전화예요? 전화 끊고 들어오는 진우한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의뢰인이요. 매일 그렇게 전화하나요?
변호사 일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전화 받는 진우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 전화 같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간절한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사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진우가 베란다에서 전화 받는 동안 살짝 들어봤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어요. 누군가한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업무 전화일 리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사정하는 걸까요? 꽃바구니를 보내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얼굴이 파리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손도 계속 떨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진우는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제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자다가 이런 말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저라고 마음이 편할 리 없잖아요. 혹시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진우가 과거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꽃배달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이번에는 검은 장미가 왔어요. 처음으로 검은 꽃이었습니다. 그걸 본 진우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어요. 이건 안 돼요.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꽃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우의 표정을 보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경고나 협박을 받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쯤 진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 나가 봤는데 창문을 통해 밖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뭘 보고 계세요? 혹시 누가 있나 해서요. 누가요? 아무도 아니에요.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꽃을 보내는 사람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도 진우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출근할 때도 뒤를 자꾸 돌아보고 빨리 문을 잠그라고 했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 누가 와도요? 네, 누가 와도요. 진우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있으니까 더욱 무서웠어요. 정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꽃을 보내는 것도 무슨 계획의 일부인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뭘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까요? 꽃바구니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집에 있는 것도 무섭고 밤에 자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진우의 공포가 저한테도 전염된 것 같았어요. 꽃배달이 계속되면서 진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해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진우가 서울에 급한 업무로 가게 됐어요. 하루 종일 비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기 무섭지 않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낮에는 별일 없을 거예요. 사실 요즘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어요. 진우가 없으면 적어도 그의 불안에 전염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진우가 나간 후 집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아직 제대로 정리 못한 곳이 많았거든요. 특히 진우의 서재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서재는 건드리지 마세요. 진우가 결혼 초기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중요한 업무 자료가 많아서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진우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먼지라도 털어야겠다 싶었어요. 아내가 남편 서재 청소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서재 문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어수선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고 책장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 책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들을 하나씩 빼서 먼지를 털고 다시 꽂았죠. 그런데 책장 뒤쪽에서 서류 뭉치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제자리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심코 본 서류 제목에 눈이 멈췄습니다. 생명보험증권. 그리고 그 아래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정영희. 수익자란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우가 저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준 건가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보험에 들어주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피보험자는 서진우, 수익자는 정영희. 그러니까 진우가 죽으면 제가 보험금을 받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보험 가입 날짜였습니다. 올해 2월 15일. 우리가 결혼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를 만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해서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보험 종류를 보니까 종신보험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5억 원. 그런데 특약 조건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질병 사망, 재해 사망, 그리고 심장질환 관련 특약까지. 심장질환이라는 말에 더욱 놀랐어요. 진우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심장질환 특약이 있을까요? 더 뒤져보니까 건강검진 결과지가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까 보험 가입 직전인 2월 10일이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읽어보는데 충격이었어요. 관상동맥 협착증 중등도, 부정맥, 심근경색 고위험군. 의사 소견에는 언제든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진우가 심장질환이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수익자로 해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걸까요?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진우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다른 건 아닐까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보험금 때문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진우가 저를 그렇게 이용할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접근해서 결혼을 재촉한 것도, 결혼 직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더 뒤져보니까 다른 서류들도 나왔어요.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전들. 모두 심장 관련 치료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우리가 양양에서 만나기 훨씬 전부터였어요. 작년부터 계속 심장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건강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나를 속인 거야? 혼자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꽃배달과 관련된 서류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 이름으로 된 편지였는데 내용이 무서웠어요. 당신이 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버릴 거예요.
새 아내에게도 진실을 말해줄까요? 보험금 타려고 결혼한 거 맞죠? 편지를 읽는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진우가 정말 보험금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건가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꽃을 보내는 사람이 이 여자인 것 같았어요. 진우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우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양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떨림과 설렘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나 보험금 때문에 선택한 거야? 소리내어 말하니까 더욱 실감이 났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게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죠? 진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서류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심장질환 진단서, 보험증권, 협박 편지, 진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8년 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진우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고요. 서류들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날벼락이구나 싶었어요.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처럼 전혀 예상 못했던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집에서 뛰쳐나온 저는 정처 없이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가슴속 분노가 더 뜨거웠습니다. 진우의 서류를 꽉 쥐고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는데 충격까지 받으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저렸어요. 식은땀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의식을 잃었나 봐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해서 신고해줬나 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혈압이 많이 높아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조금 더 안정을 취하세요.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실신이지만 혈압이나 심박수가 불안정하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우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화가 날 것 같았어요. 혼자 왔어요. 응급 연락처라도 있으시면.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리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게다가 가슴 한쪽이 뭔가 이상했어요. 전부터 조금 아팠는데 오늘은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간호사님, 가슴이 좀 아픈데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가리킨 부위를 만져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을 다시 불렀어요. 유방 쪽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촉진해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언제부터 이 부분이 아프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그런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픈 것 같아요.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유방 쪽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단순한 검사려니 했어요. 설마 심각한 병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기사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한 부위를 계속 자세히 보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직 검사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때서야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염증이나 양성 종양이라면 조직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진우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서 근처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진우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연락하기 싫었어요.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혼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유방암 초기로 진단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암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암이요? 정말 암인가요? 네, 하지만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우의 배신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암까지 걸렸다니. 수술을 하셔야 하고 그 후에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입원 준비를 하세요. 수술이라는 말에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 암에 걸린 거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큰 병에 걸렸는데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아이들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고 정말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병실에 올라가서 입원복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진우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는데 진우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고 수염도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일어서요. 사람들이 봐요. 안 일어서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서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암에 걸린 거 맞아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확인했나 봐요. 그게 당신이 알 일인가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왜 속였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보험금 받으려고 결혼한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사랑했어요. 진우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는 모습이 너무 절실해 보였어요. 그럼 왜 숨겼어요? 심장병도 보험 가입도 모든 걸 왜 숨겼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에 숨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라는 걸 알려주면 영희 씨가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진우가 흐느끼면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혼자 죽기 싫어서 누군가한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랐어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보험금 수령인으로 선택당한 거예요?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영희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우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지금은 진우 일보다 제 병부터 치료해야 했거든요. 암에 걸렸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우의 배신에 이어서 또 다른 날벼락이 떨어진 거였어요. 과연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수술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암이라는 것도 무섭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진우는 계속 병원에 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영희 씨, 제발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수술하는 동안 누군가는 있어야 하잖아요. 진우의 말이 맞긴 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고 수술 후에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형식적으로만 진우가 보호자가 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진우가 병실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완전히 밀고 왔어요. 깔끔하게 삭발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왜 머리를 밀었어요? 영희 씨가 항암 치료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아플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진우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 미는 걸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수술 당일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꼭 성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 놓아요. 하지만 진우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영희 씨, 저 정말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수술실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진우의 손을 뿌리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진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수술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돼요. 그 후 며칠 동안 진우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침대 옆 의자에서 자면서 저를 돌봤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도와줬어요. 집에 가세요. 변호사 일도 해야 하잖아요.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영희 씨가 더 중요해요. 진우의 말과 행동이 진심 같아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일주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 받는 날 정말 무서웠어요.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고 치료실로 함께 들어갔어요. 항암제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동안 계속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치료 후 몸이 너무 아팠어요. 메스껍고 어지럽고 먹은 것도 다 토했습니다. 진우는 밤새 제 등을 쓸어주고 물을 떠다 줬어요. 이럴 때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중얼거렸는데 진우가 들었나 봐요. 제가 가족이에요. 제가 영희 씨 가족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주희가 병원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주희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는 주희를 보고 놀랐어요. 괜찮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주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아버지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주희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주희의 사과를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의붓딸한테 미움받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머리 민 것도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아프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네, 그리고 매일 울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용서 안 해준다고. 주희의 말을 들으니까 진우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부터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요양보호사잖아요. 환자 돌보는 건 제가 더 잘해요. 주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주희도 자주 병원에 왔어요. 진우와 교대로 저를 돌봐줬죠. 아버지와 딸이 함께 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주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버지가 어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주희의 말을 듣고 진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돌봐줬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나중에는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영희 씨, 모자 사왔어요. 진우가 예쁜 모자를 사와서 씌워줬어요. 예뻐요. 모자가 잘 어울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 눈에는 제일 예뻐요. 진우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치료가 계속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어요. 진우와 주희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처럼 의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영희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옆에서 돌봐만 드릴게요. 진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억지로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항암 부작용이 심해서 많이 아팠어요. 진우가 밤새 제 등을 쓸어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사랑하니까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잘못된 이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진우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진우도 저만큼이나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결과를 기다렸죠.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옆에서 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영희 씨, 정말 수고했어요. 진우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주희도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주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도 이제는 진짜 제 딸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희 씨, 양양 가볼까요? 양양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이요. 완치 축하도 할 겸. 양양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사랑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배신을 알게 된 곳이기도 하고. 좋아요. 가봐요. 다음 주말 우리는 양양으로 떠났어요. 겨울이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죠. 양양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바닷가였어요. 벤치는 그대로 있었고 바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핸드폰 떨어뜨렸었죠.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희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진우의 말을 듣고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꿈만 같았어요. 영희 씨, 진우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 접근한 이유도 거짓말한 것도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꼭 말하고 싶어요. 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혼자 죽기 싫어서 누군가한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영희 씨 웃는 모습 보면 가슴이 뛰고 슬퍼하면 저도 같이 아프고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어요. 제가 아픈 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영희 씨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바보 같은 사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희 씨가 암에 걸렸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잘못 때문에 영희 씨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제가 영희 씨한테 준 스트레스 때문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바꿔줬어요. 영희 씨를 잃을 뻔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이요? 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요. 영희 씨가 건강해지는 게 제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진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당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배신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아팠을 때 곁에서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우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통이 깊었던 만큼 사랑도 깊어졌어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웠어요. 서로를 진짜로 아끼는 게 뭔지 알게 됐고요. 바람이 불어와서 제 짧아진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항암 치료 후 다시 자란 머리카락이었죠. 영희 씨.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로. 진우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간소하지만 예쁜 반지였어요. 정영희 씨, 저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세요.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진심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진우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사랑해요, 영희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 바닷가 벤치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그날 밤 펜션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주희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한다기보다는 이해했어요. 이해요? 네. 당신도 무서웠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나름대로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요.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네요. 네, 두 번째 인생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겨울 바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저희도 그렇게 변했어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는 정말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양양 바다가 저희 사랑의 시작과 재출발을 모두 지켜봐 줬어요. 앞으로도 이 바다처럼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첫날이 시작됐어요. 남편의 하루 3번의 성욕. 왕성한 70대 대물 남편의 성적 중독. 저는 올해 64세 한정혜입니다. 64살 저에겐 아직도 벅찬 나이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갔고 저는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친구 소개로 만난 박도연 씨가 제 삶에 들어왔어요. 73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중후했죠. 정혜 씨, 이 꽃이 당신만큼 예쁘지 않네요. 첫 만남부터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연 씨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왔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 대접해줬죠.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쓸쓸하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다니요.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이야기도 잘 통했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전화도 해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도연 씨가 본인 옷을 벗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시더라고요. 정혜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돼요. 그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2달 정도 흘렀을까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좋습니다, 도연 씨. 제가 대답하자 도연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였던 긴 시간들이 이제 끝날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화려한 것보다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족들만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도연 씨는 제 의견을 모두 존중해 주셨습니다. 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식장 선택까지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준비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도연 씨의 집은 꽤 컸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까지 있었죠.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도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도 여러 개고 거실도 넓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죠. 결혼식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도연 씨와 함께할 앞날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따뜻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 아니 이제 내 아내. 행복하게 살아요. 도연 씨의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싶으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를 말이에요. 신혼 첫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다정한 모습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혜야, 이제 우린 진짜 부부야.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잠깐, 도연 씨. 제가 말하려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연은 마치 급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커피 한 잔도 마시기 전에 말입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 달콤한 말과 함께 또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 아침에는 제가 살며시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뭐, 아침에는 안 된다고?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부부가 이런 것도 못해? 다른 여자들은 다 해주는데 당신만 특별해? 이런 말을 하는 도연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했는데 말이에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날도 도연 뜻대로 해야 했어요. 거절하면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앉는 거예요. 정혜야, 점심 후 디저트는 어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만지더라고요. 거실에서, 주방에서,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까지요. 집안 어디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빨래를 널고 있으면 갑자기 끌어안고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살아야 했어요. 도연 씨,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거절하려 하면 또 그 표정이 나타났어요.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자꾸 싫다고 해?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이 들었다는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거든요. 도연은 제가 거절할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다른 남편들은 바람 피는데 나는 당신하고만 하겠다는데. 왜 그래? 부부 생활 거부하면 이혼 사유야. 알고 있어? 이런 협박 섞인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보통 9시쯤 됐는데 그때부터 도연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껴안고 책을 읽고 있어도 빼앗아 가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였어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 언제 할 거야? 부부 생활이 뭔지 몰라. 그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도연이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 오늘도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제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도 느렸고요. 하지만 도연은 제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젊은 사람들은 매일 하는데 우린 하루에 몇 번 안 하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요구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고 피곤하다고 해도 그럼 언제 할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도연의 요구는 정말 기계적이었어요. 시간표라도 짜놓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시, 밤 10시. 마치 약 먹는 시간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중단하고 따라와야 했죠.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도 신호를 보냈어요. 손으로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으라고 눈짓도 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미안, 나중에 다시 걸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도연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제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도 문을 두드렸어요.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목욕을 할 때도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을 사야 했고 도연도 함께 장 보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밖에 나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트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고 밝은 곳이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도연도 평소처럼 자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고요. 역시 집에서만 그러는 건가 보다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세제 코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세제를 고르고 있는데 도연이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감싸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도연 씨, 여기서는. 제가 당황해서 말하는데 귓가에 속삭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도연 씨, 사람들이 봐요. 제가 말했는데 오히려 더 세게 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애정 표현하는 게 뭐가 이상해? 그때 도연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잠깐 나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어디로요? 제가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고 계속 끌어당겼어요. 장바구니는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주차장까지 끌려나갔습니다. 도연이 차 문을 열고 저를 밀어 넣으려 하더라고요. 도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항했는데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차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집에 가서 제가 말하려는데 도연이 차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해야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요. 차 안은 좁았고 밖에서 누가 볼 수도 있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와요. 여기서는 정말 안 돼요. 제가 간절히 말했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더 빨리 해 이런 말만 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요. 차 유리가 투명해서 밖에서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부끄럽고 혹시 누가 봤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장 보러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마치 방금 전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는데 도연이 함께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무릎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연 씨, 여기 사람 많아요. 제가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자. 도연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안 돼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제가 거절했는데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그럼 차에서 하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제가 강하게 거절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거절해? 남편한테 1억이야? 그때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 시간이 된 거였죠. 다행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받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나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대더라고요. 도연 씨, 운전 중이잖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는데 괜찮아. 신호등이잖아.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도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안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옆에 와서 만지고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문을 두드렸어요. 정혜야, 뭐 하고 있어?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재촉했습니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어요.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도연의 그림자만 봐도 이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의미로 말이에요. 설렘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긴장했고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도연이 옆에서 자꾸 방해를 했어요. 손으로 이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 끊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걸게. 결국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왜 전화를 끊었어? 친구가 나중에 다시 걸어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있어서 그랬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으면 전화 못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집은 이렇지 않다는 걸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있어도 전화 통화 정도는 자유롭게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도연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이었습니다. 저를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제 집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트에서, 병원에서, 차 안에서,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욕구만 중요했을 뿐이죠. 저는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도연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 기분이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집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걸 아직 몰랐다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집 안 곳곳을 자세히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연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찾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조각들이 모여서
무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외출한 사이에 욕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하려고 거울 뒤쪽까지 닦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붉은 립스틱 자국이 거울 모서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엔 제가 묻힌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진한 빨간색 립스틱을 쓰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 높이는 저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거울에 입술을 댄 것 같았어요. 전부인 것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머리에서 지웠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연 옷 사이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검은색이고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단발이라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예요? 저녁에 도연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연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뭔 얘기야? 옷장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제가 말하니까 그건 청소할 때 못 찾은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런 것도 신경 써? 하면서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서 불편해 보였어요. 그리고 급하게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배고프네. 저녁 뭐 해 먹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잠든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장 뒤편에 작은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진주 귀걸이였는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주 귀걸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김 기사가 오는 날이었어요. 도연이 일주일에 2번씩 김 기사를 불러서 차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김 기사는 도연과 오래 일한 사람이니까 전 부인에 대해서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기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김 기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에 전 사모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니까 김 기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전 사모님도 초반엔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어요. 초반에만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김 기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엔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가정부 이 씨가 다가왔어요. 김 기사와 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표정도 불편해 보였거든요. 이 씨, 전 사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병이셨어요. 무슨 병이요? 심장병이었어요. 갑자기 나빠지셔서. 하지만 이 씨의 말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시선을 계속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수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사모님은 마지막 몇 달 동안 방문을 잠가놓고 울기만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한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이 씨는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병이 심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 기사와 이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반엔 행복해 하셨죠. 방문을 잠가놓고 울기만 했어요.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립스틱 자국, 긴 머리카락, 진주 귀걸이, 그리고 김 기사와 이 씨의 말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 부인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건 아닐까? 처음에는 행복했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마지막에는 방에 숨어서 울 정도로 괴로워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전 부인의 방을 찾아봤어요. 도연이 외출한 사이에 2층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한방 문고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빗장이 추가로 달려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잠금 장치 말고 따로 설치한 것 같았어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희미한 손톱 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전 부인이 쓴 것 같았는데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망치고 싶어.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구든 나를 좀 도와줘라는 절망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전 부인도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던 거였습니다. 도연의 과도한 요구와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방에 숨어서 울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장병이라고 했지만 정말 병 때문이었을까요?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전 부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전 부인의 수첩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누우면 자꾸 그 글귀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든 나를 좀 도와줘라는 마지막 글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심장이 자꾸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저를 부를 때마다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무서운 의미로 말이에요. 정혜야, 이리 와. 이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죠. 도연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는데 도연은 평소처럼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먼저 이거부터 하자. 도연이 말했지만 저는 정말 숨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간절히 말하니까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병원 가자.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짜증이 묻어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다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정맥이 있고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태로는 심장 압박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일들은 당분간 피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 한편으론 안도됐어요. 이제 도연에게 거절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도연 씨,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분간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이 끊어버렸습니다. 의사가 내 마음까지 알아?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의사가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부부 생활이 스트레스라니 말이 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사는데 왜 너만 특별해? 의사 말만 믿고 남편을 무시하려고 해?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연은 의사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부부야. 부부의 의무가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거칠게 대했어요. 마치 저를 벌주려는 것처럼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제가 울면서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꾀병 부리지 마.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어? 그냥 조심하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제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의사 말 듣고 거절하면 다른 여자한테 가야지 이런 협박까지 했어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가위가 눌렸어요. 숨이 막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그런 밤이 계속 반복됐어요. 가위 눌림이 있는 날이면 꿈도 무서웠습니다. 도연이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서 저를 쫓아오는 꿈 숨을 곳이 없어서 계속 도망치는 꿈들이었어요. 깨어나서도 한참 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현실보다 나을 때도 있었거든요. 울음도 참아야 했어요. 소리내서 울면 도연이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왜 울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슬펐어요. 몸무게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고 소화도 안 됐거든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고 피부도 거칠어졌어요.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제 변화를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이 빠져서 더 예뻐졌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나인